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수, 김철근, 김지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도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선고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될 예정인데요. 세 분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고 일자가 잡혔으니까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제 옆에 바로 계신 박상수 변호사부터 좀 여쭤볼까요? 선고 결과로는 어떤 결론을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례적으로 빨리 지금 선고가 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건 좀 독특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저런 어떠한 판결문을 길게 쓰지 않으면서 약간 열린 엔딩일 수 있는 열린 결말. 열린 결말. 그게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죠. 아, 근데 이제 파기환송.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이게 유죄 취지라는 건데, 네. 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만 형량이 얼마인지를 대법원이 정해주질 않아요. 그건 다시 이제 고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맞아요. 해야 되는 거기서 거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유죄는 유죄인데 100만 원 이하면은, 100만 원보다 낮으면은 피선고권은 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결말을 만들어 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에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정치적인 눈치 때문에 재판을 미루고 있다라던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예.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냥 대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파기 자판으로 유죄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무죄 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해버리면 결말이 결론은- 열린 결말이죠. 결론은 안 난 채로 대선을 치르게 되니까 그냥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 뭐 이후에 재판이 진행된다 뭐 이 정도 논란만 좀 남는 채로 그냥 그렇죠. 그렇게 갈 수가 있기 가는 때문에 거네요. 대법원 입장에선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텐데, 예. 워낙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네. 이건 그냥 합리적인 예측이 예측이다. 불가합니다. 예. 김철근 총장은 어떤 답을 하시겠나요? 예. 저도 파기환송 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기각을 하거나 파기환송하거나 파기 자판을 하거나 네. 이 세 가지인데, 기각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그 부담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굳이 예. 선거 전에 판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예. 선거 전일 뿐만 아니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이잖아요. 후보 등록 마감일이요? 아니죠. 아니요. 후보 그러나 등록이 10일 있어요. 10일 예, 있지만 예, 어쨌든 그 전에 그러니까 나오는 거니까.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열흘 사이에 혹시 파기 자판을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 본다면 대법원이 그 선고 일자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감을 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각을 해서 무죄가 될지, 무죄 확정이 될지, 아니면 파기환송을 해서 거법으로 다시 돌려보낼지, 파기 자판을 할지,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보 등록을 열흘 전에 하기 때문에 예. 혹시 파기 자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예. 충분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예.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파기환송할 가능성. 그렇게 하게 되면 이른바 고법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 확정되기 전에 네.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끝나는 거고, 법원으로서는 3심에 왔을 때 시간을 벌어주지 않고 빨리 판단해서 보냈다. 네. 결정을 했던 거고, 네. 결국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이른바 자격 논란에 예를 들면 무슨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걸 가지고 네. 문제 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오히려 대법관 분들이 가장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상수 변호사 말 중에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파기 환송을 하더라도 형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보내니까 네. 사실 1심 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그쵸. 상태였다 네. 보니 이대로라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고 해서 막 논란이었는데 전혀 알 수 없게 벌금 100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도 알 수 없게 돌려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냥 뭔가 그 상태로 열린 결말로 네. 대선은 치르게 되는 그러면서 그런 거네요. 대법원은 부담을 덜어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뭐 여기서 선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네. 하고 예. 그러니까 이러기가 딱 요게 딱 알맞은 합리적이고 결론인가요? 예 그냥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결론인데 예. 그 외에 나머지 두 개가 나오면 굉장히 뭐 어느 쪽이든 한쪽 정치 세력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예. 여기서 이제 김지호 대변인 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예측이 가능하네요. 저는 사퇴 규정, 예. 무죄 확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열린 결말로 끝을 맺으려면 선고를 네. 대통령 선거의 뒤로 미루겠죠. 그게 열린 결말이잖아요. 지금 파기 환송을 한다는 자체는 고법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아니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유죄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바뀌는 유죄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기 환송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전에 판결을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고법에 어떤 판결에 문제가 있었냐? 저희가 보기에는 고법의 판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판례로 들었던 게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결문도 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두 분 박상수 변호사나 김철근 선배님 평소에 정말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진심일까? 만약에 확신한다면 네. 저랑 뭐 이렇게 저녁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예. 할까요? 하시죠. 하시죠.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하시죠. 우리 네, 예. 전체 우리 제작진 저녁 네. 내기 하는 겁니다. 예? 소고기 먹어도 되나요? 아, 그거는 뭐 두 분한테 그거는 뭐, 물어보시고. 예. 사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뭐 저녁 한끼 예. 얻어 먹겠네요. 저는 앉아서 얻어먹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무죄 확신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 공작적 그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예. 아마도 네. 쐐기를 받기 위해서 선고를 좀 땡겨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제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 올라간 사건은 사실은 상고 기각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통계까지는 뒤져보지 못해서 제가 그런가요?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분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네. 전원 합의체일 경우에는 그 상고 기각이 잘 안 나온다는 게 상고 기각을 해야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파기 자판도 가능성이 낮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은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원합의체로 갈 때는 보통 이제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로 가거든요. 예. 물론 이처럼 이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때도 전원합의체로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로 간다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판결의 추이를 보면은 1심은 대법원 입장을 따라갑니다. 네. 보통. 근데 이제 고등법원 2심에서 이렇게 어긋나게 대법원 입장과 어긋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네. 그런 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교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심에서 대법원 입장과 동일했다면은 보통 상고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상고가 우리나라에서 상고한다고 해서 다 대법원 이렇게 판결로 다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정치인들이 이제 거의 다 무조건 3심을 해주니까 예. 이게 그 3심 상고심 가면 무조건 하는 줄 아는데 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안 그러면 대법원이 전국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대법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대법원이 그 3심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심리 불속행 기각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원래부터 그래서 양승태 코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게 3심제가 제대로 보장이 안 돼서 3심제 보장을 위해서는 대법원 외에 상고법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중요 사건은 대법원이 하고 네. 상고법원이 적어도 3심은 하게 해주자. 이게 법원의 오래된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질 않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2심에서 모든 재판이 끝납니다. 네. 3심은 상고를 해도 사건을 안 해줘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고 해서 다 선고가 나오는 건 아니군요. 아니군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근데 관심 있는 주요 주요 사건들이라서. 사건들이 하도 다 상고심을 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상고심을 당연히 하는 줄 알아. 예. 그래서 막 이제 심리 불속행 기각 나고 막 이러면 이제 변호사한테 막 탓을 돌려. 그럼 우리가 그게 아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모든 사건을 다 하냐. 예. 대법원이 보고 할 사건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법원이 그 할 사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물론 정치인 이 정도 이재명 후보 정도 되는 정치인 사건은 대법원 무조건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원합의체까지 가져갈 때는 네. 결론이 같은데 가져가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럴 잘 수 있다는 없다. 거죠. 근데 네. 이제 물론 이거는 일반론적인 이야기고 즉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일반론적인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지만 워낙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예. 그게 그냥 뭐 오늘- 2심도 해당이에요? 예, 선거법 그렇죠. 2심도? 예, 예. 선거법 2심 저는 도저히 제가 이 법률가 입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예. 용납이 안 되는 판결이긴 한데 네. 워낙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냥 이제 흘러가는 물대로 그냥 떠다니고 살기로 했습니다. 예. 사실 오늘 5월 1일 이것도 아까 앞에 방송에서 갑자기 방송하다가 떴어요. 속보가 나왔어요? 속보로 떴어요. 나 그래가지고 약간 말을 못 잇겠더라고. 이게 5월 1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보 등록 전이면 이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정도일까? 아니면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일찍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일로 보면요. 예. 열흘을 줬기 때문에 후보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파기환송이면 안 바뀔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파기 자판이라는 것도 법률상으로는 예.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능은 하죠. 예. 네, 가능은 하죠. 지금 김지호 대변인은 그냥 계속 인자하게 웃고 계신데. 아이 뭐 다음 주에 뭐 먹을지 예. 잘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제작진분들 투표하셔가지고 네. 우리 두 분이니까 부담도 없어요. 그래, 나는 네. 느끼는 게 이게 김지호 대변인의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까 네. 더 그냥 파기환송 같아요? 아니 더 뭐랄까 약간 의구심이 들면서 예. 자신이 없어지네요. 어. 제가- 민주당이 지금 못하는 게 제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이심. 들어요. 아, 저희 그 2심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그때 무죄를 얼마나 확신했는지 제가 현장에 가서 4시간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죄! 확신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4시간 동안 외치고 왔습니다. 그 정치인 김지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 김지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 그냥 뭐, 근데 자꾸 뭐 이상한 지금 뭐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표의 규정, 예. 상식. 네. 뭐 지금 보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2심 무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의 유죄 주장은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관측이니까요. 저는 아니, 좀 민주당의 이제 희망 회로가 더해진 거죠. 네. 물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거의 90%의 지지를 받아서 완전히 일극 체제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예.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떤 경우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못 나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단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을 때는 정치적 상처를 입겠죠. 그다음에 그 당내에서 경선했던 분들 비명계나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낼 수는 있겠죠. 이런 후보를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려나.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만약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이 된다면 대선 이후에 뭐 서울 고법에 어떤 또 판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형량을 정하는 판결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거냐 말 거냐 또 이 논쟁으로 넘어가게 그게 되는 후보 거라서 그거를 아마 그래서 판결문에 담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파기환송을 한다면 대법원 예. 판결에 헌법 한다면 84조 문제가 그에 대한 담길 수 있어요? 해석을 대법원이 내려서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무죄를 안 내주면 정치적 판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무죄를 내주면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개혁신당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에서는 이게 파기 재판으로 유죄가 돼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아니면 무죄가 나와도 다 한쪽 진영에서는 이건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예. 대선 개입이다 뭐 그렇죠. 이러죠. 그렇게 생각하죠, 무조건. 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형량은 알 보내주는 수 거죠. 없게. 형량은 알 수 없게.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 뭐 다음 주면 다 근데 여유로워요. 개판 여기에, 나겠네요. 여유로워요. 여기에 한 개 더 있어요. 네. 한 개 더 있어. 다음 주면 다 할 텐데. 한 개가 더 있어요. 한 우리 개가 더 딴 있어요. 얘기 제가 합시다. 이 이 얘기는 소중한 안 방송 했는데 시간에 한 개가 더 있어. 소중한 이거는 방송 들으시면 시간에 좋을 수도 자꾸 있어요. 이 얘기 한다는 이거만 것 듣고. 자체가 예. 저는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했으면 아니, 주요 대선 좋겠어요. 후보의 범죄 혐의 대선의 시간인데 왜 사법 가지고 왈가왈부 요 얘기 하나만 한 듣고 개가 더 넘어갈게요. 있다고. 한 개가 더 네. 있다고. 예. 지금 세 가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결론인데 민주당이 또 좋아할 한계가 있어요. 뭐죠? 파기 자판 벌금 80만 원. 아, 파기자판 벌금 80만 원. 예. 결론은 내어주고 그게 선거권은 유지를 하고 파기 피선거권은 자판 예. 벌금 80만 원. 아니, 네. 그게 그때- 언제냐면 그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그때 이게 허위 사실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는 항소심에서 이제 유죄로 해서 올라왔을 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게끔 해줬던 예. 거지. 그때 네. 그때 물론 그때 이제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왔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비빔밥 먹자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작진 여러분 그냥 한우 소고기로 먹읍시다. 아 이거 해도 너무하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누가 내시던 간에 다음 주 회식하는 거 적어놓고요. 예. 여기 맛있는데 아시더라고. 예. 제가 한번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한테 얻어 먹어봤어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일일 선고니까 그건 뭐 네. 기다려 보도록 하고 이재명 후보의 통합형 선대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출범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누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보수에 있어서도 비명계 인사들이 많이 합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이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유승민 의원과도 좀 친분이 깊은 인물이고 안동 쪽을 기반으로 해서 대구 경북 쪽을 맡기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어떻게 의미가 영입이 있죠. 된 건가요? 사실은 네. 뭐 권오을 의원 정도만 해도 전에 사무총장도 제가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 있는 인사이고 지금 제가 어떻게 선대위가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후보나 저희 그런 어떤 활동하셨던 선 후배님들이 유승민 의원뿐 아니라 유승민계 어떤 원외 지역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노동 문제라든지 네. 경제 문제라든지 굉장히 개혁적인 인사들이다. 저런 분들하고 어떤 협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이재명 후보 자체가 권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나누면 나눌수록 권한이 더 세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입하는 인사들은 또 나중에 다 집권을 하게 되면은 한 자리씩을 조금 다 역할을 맡길 그러니까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인가요? 그런 것들은 서로 가치가 맞아야 되고 뭐 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중도 확장, 보수 확장을 했을 때 다들 립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이 한 말을 입 밖으로 내면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후보가 되니까 실제로 인재를 영입하면서 보수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확장이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영입해서 같이 하는 게 보수 확장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기조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충분히 행정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함께 책임을 나눠 가지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행정부를 꾸릴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또 새로 알려진 것은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도 합류를 하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게 기사가 됩니까? 같은 당 사람들인데. 근데 좀 기사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너무 비명계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가요? 아니, 왜냐하면 비명 행사했다가 죽였다가 살려주니까 예. 기사가 되는 모양인데 과거의 대통령 선거들을 쭉 보면요,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가 돼서 거의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 경우에는 진영을 많이 넘어가죠.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민주당의 상징이라 그럴 수 있는 동교동계가 대거 넘어가잖아요. 그때 막 한광호, 한화갑 뭐 이런 분들이 다 그 박근혜 지지선을 하고 뭐 예. 이랬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기라성 같은 그 상대 진영의 분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영입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보수 진영의 본류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정도 존재감이 기라성 있느냐? 같은 사람들이고 예. 상징성이 있는 분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개별적으로 한 분씩 말하면 권오을 의원 같은 경우는 안동이 고향이시고 네. 그 다음에 원래 정치를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뿌리가 그쪽이군요. 예, 민주당에서 그 광역 도의원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영으로 옮겨서 이제 보수에서 국회의원 3번 하시고 네.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도 하시고 뭐 이랬던 분이라 여야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그 인간관계나 이런 폭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 정치의 마지막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마지막에 이제 고향 후배니까 안동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고향 후배잖아요. 이 권오을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경북고등학교 예. 동창이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를 돕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너무 정치로 키워서 얘기할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좀 이거는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아, 깐족되면 안 되는데. 이건 깐족이 아니다. 아니 제가 선배님, 김정은 선배님, 만약에요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를 네. 다시 영입해서 네. 이준석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모시고 가세요. 아니 그거 정말 큰 뉴스가 됩니다. 아니, 모시고 가라고. 아니래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일극 체제는 개혁신당인데 자꾸 예. 저희의 중도 확장, 보수 확장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니, 마이너스 정치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마이너스 정치하면서 그렇게 비판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 분들이 다 만나고 다니더만 허은하 모시고 가세요. 대표를요. 아, 근데 일극 체제에서 일극이기 때문에 다음이 없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다음이 없어요. 2인자가 일극이잖아요. 없는 상황. 네, 2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2인자 자리 노리면서 민주당 내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돕겠다고 가는 거는 왜냐면 지금 경쟁상 되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딱히 또 이재명 후보의 2인자라고 할 만한 왜냐면 2인자의 씨를 말렸기 때문에 예. 완전 말렸죠. 제초제로 하듯이 쫙 말려버렸기 때문에 네. 없어요 지금. 예. 오죽하면 정청래 의원이 2인자라는 말도 있고 요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뭐 강금실 장관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은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면서 충분히 이재명 후보와 협력할 수 있는 것이고 도울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강금실 장관은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한번 나갔었습니다. 네. 민주당 그쪽 계통의 정당에서. 예. 그럼 뭐 박용진 의원도 충분히 서울시장에 대한 꿈을 품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 견마지로의 자세로 도와야죠. 다음 스텝을 좀 노리고 하는 거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은 좀 어떤가 싶은데요.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으로 저 지금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물어봤어요. 예. 제가 어제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예. 김지호 아, 같이 부대변인한테 올라오시구나. 엘리베이터에 올라오면서 내가 그 권오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길래 예. 그럼 뭐 김상욱은 뭐 기사 나오고 있던데 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상욱 의원이 그래서 내가 어제 아니 뭐 내가 말할 것까지 자기가 내가 아니 진짜 모른다고 아니 하더라고. 진짜 그래. 아니 사회자님 그러니까 분량을 좀 나눠서 이거 진짜 너무한 거 같아. 하지 마요. 내가 말할 것까지 자기가 그냥 잡혀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방송이야? 진짜 할 때도 너무
네, 질문 다시 할게. 그 일단 한준호 우리당 의원은 의원이니까 얘기하는 네, 거죠. 한준호 우리당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그럼 민주당은 진짜 김상호 의원 같은 사람은 우리 당에 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같이 정말 소신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그냥 선비 같거든요. 네. 아유 그렇게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물론 정치 공학적으로 저희가 막 영입 제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공작처럼 그렇게 할 뿐은 아니고 어떤 뭐 가치가 같이 한다면 저희로서는 영광이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다. 김상욱 의원이 지금 당에서도 많은 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이 결단해서 오지 않는다면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저희가 봤을 땐 김상욱 의원이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을 개혁한다 이런 생각이 많아 보여요. 뭐 예. 지금 상황에서 영입한다고 김상욱 의원이 올까요? 저는 아마도 김상욱 의원 자체가 보수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네.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까우시잖아요, 김상호 의원이랑. 글쎄요, 저 전화한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통화를 한 지가. 뭐 워낙 요즘 이게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저도 그 기사를 갑자기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급히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몽고인가요? 그 해외에 있더라고요. 몽골에 있다고 뭐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 의장님이랑 지금 해가지고 우원식 의장님이랑 해가지고는 또 해외에 있다 그러길래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직 통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고 김상욱 의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보수 정치인은 맞습니다. 보수 정치인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보수를 개혁해야 된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있고 민주당으로까지 간다면은 너무 많은 변화일 것 같아요. 우리 보수가 아직은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까지 갈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근데 김상욱 뭐 의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여의도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흘러다니는 얘기에 의하면 무소속 뭐 대선 출마설도 있던데 보니까. 김상욱 의원이에요. 예, 예. 지금 무소속이 너무 많은데 뭐 그런 얘기 코로나 전 그런 대표도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올 네. 정도면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국민의힘에이라는 당에 네. 계속 있기는 어려운 사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을 어디 간다든가 뭐 이렇게 막 그 방향을 아직까지는 안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관심이 많겠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정도가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의 토양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좀 아니 봐야 제가 될 것 좀 같아요. 덧붙이면은 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또 유승민 의원하고 같은 뜻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에서 너무 그분들을 배척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뭐 다음 주제에서 다뤄지긴 하겠지만 우리 예. 당이 지금 경선을 통해서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김상욱 의원이 좀 보고 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뭔 결정을 하더라도 예. 우리 당이 지금 변하고 있다.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강입니다.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오늘 나온 경선 결과의 의미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결선으로 진출을 했고 결선 과정을 거쳐서 3일에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는데 오늘 경선 결과 나온 의미를 한번 여쭤볼게요. 박상수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우리 당 당원들이 드디어 이제 전략적 판단으로 확실히 가기 시작했다. 전략적 판단이라면 네. 대 이재명 전략 무기 찾기. 네, 그것이 오늘 그 2강 경선의 결과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친윤, 친한 또는 찬탄, 반탄 이 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구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원들이 놀라운 모습들이 좀 있는데 감정적 애도와 전략적 판단 사이에서 이번 경선이 돌아갈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감정적 애도가 굉장히 클 거라서 이쪽으로 쉽게 안 넘어갈 거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가고 있고 애도라 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제가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한동훈 캠프에서 느끼기에는 지난주 목요일쯤부터 지지세가 붙는 게 느껴졌어요. 아, 한동훈 쪽으로 오고 네, 있다. 오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 어제 캠프 내부의 자체 분석으로는 우리가 40%대까지는 내일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자체 분석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이제 네. 이런저런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트렌드나 그다음에 기존의 언론사에서 발표된 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당원의 또 연령별 분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건데 40%대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그게 할 정도로 득표예요? 득표율?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우리가 오늘 발표하기 전에 예. 그렇게 분석할 정도로 지지세가 확 몰려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지세가 몰려오나라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냉정하게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완전히 결이 다른 후보입니다. 두 후보는. 근데 두 후보는 각각의 강점을 갖고 이재명 후보와 맞설만 해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예. 한동훈 후보는 이게 토론이 3시간 동안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이 지나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재명이랑 한동훈이 토론하는 걸 보고 싶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왜냐면 저기 한동훈과 홍준표가 토론하는 걸 봤더니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걸 봤더니 홍준표 후보 대신에 거기다 이재명 후보를 갖다 놓았을 때 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토론을 보고 싶다라는 네.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저는 토론 실력 인정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말씀도 잘하시고 한동훈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를 토론에서 깰 수 있을 만한 후보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의 평가를 받은 거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오늘 홍준표 후보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그거를 감정적으로 폭은 이렇게 좀 안아주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편지도 썼더라고요. 편지도 쓰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김문수 후보의 특징이에요. 저는 굳이 정치인의 결을 따지자면 이재명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결이 비슷하다고 봐요. 네. 약간 논리적이고 냉하고 말로 싸우는데 특화돼 있죠. 김문수 후보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약간 이게 사람을 감성적으로.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그 경기지사 선거 때 유시민 후보와의 토론회 때 그걸 정면으로 보여줬어요. 유시민 후보가 김문수 후보한테 배신자라고 막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남매를 이렇게 보호해줬던 얘기를 하면서 싹 감싸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면이 있으시네요.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김문수 후보는. 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싸울 전사를 원하면 한동훈, 감성적으로 캐릭터가 다르게 해서 감성적으로 이재명을 극복하기를 원하면 김문수.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답도 좀 들어볼까요? 오늘 경선 결과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분당이라고 쓸래다가 분당? 예, 네. 분열로 썼는데요. 분열. 과거에 2007년도에 이른바 친노와 비노의 그 대선 경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찬 후보와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후보가 붙어서 비명 후보인 그러니까 비노 후보인 정동영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그런데 500만 표 이상의 표로 깨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른바 친노 계열의 지지자와 그 의원들은 전혀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투표장에 안 나갔어요. 예. 투표율도 가장 낮았어요. 저는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 두 분 중에 어느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든 간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후보는 포용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냥 그리고 그냥 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대선 패배를 확인하는 그 경선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밖에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 밖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분이 언젠가는 같이 또 들어와서 단일을 한다는 걸로 그 외곽을 싸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분이 월등하게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결국 탄핵과 파면 인용이 된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잊어보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그 큰 프레임이 네. 벗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 저는 오히려 찬탁 반탁, 그 다음에 친윤 비윤 또는 친윤 친한 이런 그 계파 간의 갈등이 오히려 훨씬 증폭이 되고 최종 후보가 되지 않는 그 측에서, 그러니까 그 계파 측에서는
선거에 거의 개입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거에 어떤 예. 친노 비노로 예. 갈려서 돕지 예. 않았던 경선처럼 이게 심하면 사실은 분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분열이나 분열까지로만 얘기를 하셨군요. 김지호 대변인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뭐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마이너스 경선의 전형을 보여줬다. 네. 깐족 플러스 버럭은 결국은 탈당이었다. 이렇게 아. 정의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그 결과를 보고 좀 씁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경선 과정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느꼈고 얼마나 망신스러웠으면 경선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냥 정계 은퇴하고 탈당까지 하겠습니까? 참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저는 뭐 한동훈 후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민주당과 탄핵 동지 아니겠습니까? 탄핵 동지, 예, 당연히 계엄 해제 동지. 예,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고 잘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 지도부 김문수 후보를 지금 밀고 있는 친윤 위장 전입 친윤들 네. 저는 진짜 사악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 미는 척하면서 한덕수 후보를 또 영입을 하고 예. 아니 또 당 지도부는 네. 한덕수 후보 출마하게 설득해달라 그러고 그럼 결국 뭡니까? 이번 대선은 어차피 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당권뿐이 없다. 김문수 후보 밀고 김문수 후보 최종 후보 만든 다음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해서 대선에 져도 우리는 다음 당권 우리가 먹겠다.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지방선거 내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 절대 안 된다. 대동단결 한동훈 후보 쳐내겠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야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정치인들이 있나 통탄스럽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진짜 다 싫고 정치를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실 정계 은퇴 선언은 뭐 그렇다 치고 탈당까지 하니까 네. 그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홍준표 후보의 그 낙선 발언 그 자연인이 되고 시민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아까 딱 보는데 저도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2017년에 우리 당이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대선 후보로 나와서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 2022년 대선 때 우리 당의 당원들은 그렇게 당을 지켰고 의리를 지켰던 홍준표 후보가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고 네. 오늘도 어찌 보면 김문수, 한동훈 후보한테 이제 밀려서 낙선을 한 것이 전략적 선택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8명 후보가 딱 있었을 때 처음부터 한동훈 후보 캠프에 있으니까 네.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숙적은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강은 그 둘이다라고 생각하셨군요. 그러니까 후보 자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거 말고 왜냐하면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른 후보라서 네. 이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맞섰을 때 각각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그렇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실망을 한 것은 자신은 이렇게 의리를 지켰는데 당원들이 지금 2번 연속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실망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의원들의 그 행동들에 대한 실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은 지금 보면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오세훈 시장 지방분권 토론한다 근데 우르르 갔다가 그 출마 선언하는 날 돼가지고 그때 막 한덕수 권한대행 띄우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때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엔 나경원 의원, 그 다음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까지. 네. 홍준표 후보도 친윤 후보인 것처럼 하지만 전혀 그렇게 지원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예 대놓고 여기 채널에 의해서 김덕수라고 할 정도로 아예 대놓고 무슨 한덕수 권한대행의 쉘인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후보가 되면 콘클라베처럼 이렇게 열어가지고는 흰 연기 피워 올리면 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이 당의 경선에 나올 후보로서 얘기하지 못할 굴욕까지 지금 김문수 후보는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분들이 또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홍준표 후보는 그에 대한 실망이 너무너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래요. 이와 같은 정치가 우리 보수 안에서 반드시 극복돼야 되는 정치인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여기 계시긴 하지만 개혁신당도 제가 그때는 정치를 안 할 때여서 몰랐지만 개혁신당도 그러한 아픔을 한번 겪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길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열이 돼서 그걸 못 만들어낸다면 우리도 우리대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보수 전체가 좀 마음을 열어놓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아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대로의 이 두 사람으로 경선을 치러서 결선 결과 한 명이 후보가 된다면 네, 네. 아마 못 뭉칠 것 같다라고 지금 개혁신당 쪽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기는 선거를 한데. 예. 포기하면은 못 뭉칠 수 있죠. 네. 근데 적어도 한동훈 후보나 우리 한동훈 캠프는 선거를 이 대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그건 이 경선에서 대선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보가 안 되더라도 뭐 돕겠다 이런. 아니 의견이세요? 오늘 그 저기 중앙당 선관위에서 저한테 당 선관위에서 중앙당 선관위 아니라 중앙당에서 당 선대본부에서 저한테 무슨 중요한 책임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오늘 2시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달래요. 네. 당에서 당. 예. 지금 현재 당 지도부는 친한계나 뭐 이렇진 않잖아요. 네. 한다 그랬어요 전화해서. 예, 당연히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네. 되는 거고 예. 저는 이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원사이드한 권력의 이동을 네. 이런 식으로 분열돼서 지켜본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 보수 지지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수 위원장이나 박상수 그 변호사야 아직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그 개파의 때가 별로 안 묻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근데 실제로 정치를 오래 했고 네. 또 그것들 때문에 그 실제 한동훈 예를 들면 후보가 됐다. 그랬을 때 친윤이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같이 정치를 못 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네. 저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 반대의 경우 김문수 후보가 그다음에 한덕수 뭐 총리 권한대행이랑 단일화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가는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그 뭐 현역 의원 20여 명 가까이 되는 이분들 공간이 있겠어요? 실제 공간이 다 사라져요.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예. 뭐 인간들 간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방선거나 이후에 총선 때까지 당내의 어떤 구도를 볼 거예요. 그 구도에서 본인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선거에 어떻게 자기가 올인해서 돕겠습니까? 이 예.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비슷한 갈등이 민주당에도 있어요. 지금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강금실 박용진이 뉴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있어 왔어요. 근데 왜 지금 강금실 박용진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가느냐? 네.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이재명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돕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됐던 누가 됐던 네. 우리도 예. 이길 것 같은 후보가 되는 게 네. 먼저다. 네. 그러면 이 갈등은 다 사라진다. 네. 저는 승리는 많은 것을 잊게 하는 가장 최고의 치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상수 잠깐만. 나 이제 대변인은 말 정치를 좀 좀 더 해야 돼. 네. 이거 잠깐. 예. 이게 보니까 깐족도 전염병이야. 이게 아니 왜 남의 당 의원들 소식까지 자기가 다 그냥 내피셜로 그러냐 이거죠.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려요. 정치 내 이 말씀을 드려요. 네. 정치도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물론 박용진 의원이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왜 다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선당후사 하겠다. 정권 교체 대의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인간적으로 정성을 보인 거예요. 사실 저는 아까 박상수 대변인이 처음부터 우리 목표는 김문수였다. 그럼 김문수 후보에게 깐족돼야지. 왜 남의 당에 그러느냐? 홍준표 네. 후보에게 아, 왜 홍준표한테 왜 그러냐? 홍준표가 그렇게 인간적 춘향이 얘기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경선하면 그러니까 잠시만요. 춘향이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제가 딱 그거 보면서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가 없냐면요. 같은 당 의원도
민주당 대하듯이 대하는 게 있어요. 정말 적같이. 나중에는 품어야 되는데 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친윤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친윤 의원들도 사실 그건잖아요. 탄핵됐을 때 제가 탄핵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네. 당내 의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정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 친윤 의원들도 너무 야비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이재명 닮아서 그래요. 무뚝가기로? 그 예. 단일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 저기 뭐지? 네.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을 제가 후보로서 봤잖아요. 네. 저는 진짜 타당 후보였는데도 네. 지난 총선 때 박용진 의원 솔직히 너무 불쌍했어. 경선 룰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충격을 먹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결국은 변호사님. 선거위로 가셨잖아요. 친명 행사 한 저는 안 불쌍한가요? 저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경선도 못 해봤어요. 예? 저 고향에서 예. 친명 행사야. 친명 행사 했어요.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 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뭐 그때도 행사하라고요? 아 너무 가혹하네. 저희가 지금 뭐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마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는 다음 주에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후보가 확정되면 다음 주에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소고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소고기도 기대하겠습니다. 5월 1일을 보고 예. 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